안녕하십니까. 한티역 2번 출구 대치동 365 열린 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액티베이터 도수치료 테크닉 북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 챕터 4 통증 메커니즘의 조절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피부와 근육의 구심성 신경세포는 별개의 이제 분류 체계를 갖습니다. 특히 피부 신경에는 알파벳 체계가 사용되는데요. 근육 구조에는 숫자 체계가 사용됩니다. 이 두 체계가 이제 전도 속도에 기반을 둬서 이루어지는데요. 근육 구심 섬유에는 네 가지 종류의 축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큰 마리집, 중간 마리집, 작은 마리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밑마리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알파, A 베타, A 델타, C 등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피부 섬유에는 이제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A 베타, A 델타 그리고 C 섬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 1에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림 4-1 이렇게 이제 다 되어 있고요. 통각 수용기를 보면 통각 수용기는 이제 기계적 통각 수용기라고 해서 강한 기계적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 감수기라고 해서 열 감수기는 45도를 넘어가는 온도 자극이 있으면 반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랭 감수기가 있고요. 다형성 통각 수용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C 섬유를 의미하고요. 타는 듯한 통증을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통각 수용기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피부 및 PI 기계적 수용기로서 모낭 수용기가 있고요. 마이너스 소체, 메켈 수용기 그리고 피치니 소체 그리고 리피니 소체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대략 되겠고요. 예전에 우리가 소식학 책이나 이런 데서 우리 공부할 때,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제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근육과 골격의 기계적 수용체로서는 기계적 수용체는 관절낭에 존재하고요. 근방추 수용기는 이제 근육의 길이 속도 그리고 신전을 전달하는 특화된 근육 내 기계적 수용기가 되겠고요. 신장 수용기, 과도한 신전과 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골지 힘줄 기관으로서 이거는 이제 근육의 수축에 관련되겠습니다. 온각 및 냉각 수용기는 온기는 대략 37도에서 45도 범위의 온도에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겠고요. 그리고 45도가 넘는 온도에서는 온도가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된다. 45도까지다. 척수 후각 뉴런, 도사 호른 뉴런 오브 스파이널 코드가 되는데요. 이거는 가운데 회백질 영역이 척수 뉴런이 세포체로 구성되고 백질 영역은 뇌로 올라가거나 뇌에서 내려오는 축삭들로 구성된다. 가 있겠고요. 첫 번째 층부터 네 번째 층까지는 후각에 해당되고 계제 뉴런, 인터 뉴런이죠. 뉴런과 말초 감각 정보를 상위 레벨의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상해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 7번 층파는 중간 구역에 해당되고 자신경의 이전 뉴런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층파는 또 다양한 내장 조절 기능들이 있어서 들어온 정보를 손해로 전송하는 뉴런들과 함께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과 9번 층파는 인터 뉴런과 몸통의 사지로 근육을 조절하는 운동 뉴런, 모터 뉴런을 포함하는 이제 안테호른 전각에 해당되겠습니다. 10번 층파는 척추관을 둘러싼 회복질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그냥 대략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척수 후각 뉴런은 1차 구심 섬유를 중개한다라는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통각 수용 구심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척추 후각의 세 가지 주요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투사 뉴런 있고 국소, 흥분성 개체 뉴런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수 수용기들이 이제 충추로의 방사가 있는데요. 이게 감각 정보로 대뇌 피지를 전달하는 상행 계통으로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림 4-2죠. 그래서 보면 내각의 통각 수용 용기에서 보낸 신호가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통증의 근원은 연관통의 위치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연관층으로. 그러니까 연관통으로 위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다. 등 쪽 기둥, 즉 도살 컬럼, 즉 메디알
레미니스컬 시스템은 보면 분별 촉각이나 관절 위치, 진동 감각의 신체 감각을 위한 새로운 계통이고요. 이게 그라실리스 파시클이라든가 크네이트 파시클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측으로 주행해서 올라가서 동측의 천추와 요추, 하부 흉추입니다. 옛날 책에는 처음 이게 요추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 반은 뭐냐면 수정판이에요. 그 오자를 탈오자를 이제 수정해서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2세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수정된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옛날 책에 그러니까 처음 1세 판은 이게 아마 요추로 되어 있을 텐데 요추가 아니라 흉추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흉추의 분위기에서 온 섬유들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이제 외축에서 오는 것들은 이제 주행에서 올라가면서 상부 흉추, 경추 분절에 나오거든 섬유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살 컬럼 뉴클라이라든가 그리고 매니알 레미니스쿠스라든가 것이 이제 주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각각 계통을 이제 본 거고요. 그림을 보시면 대략 될 거고요. 그리고 앞과 쪽, 즉 견해 쪽 안테로 라테랄 시스템으로서는 통각과 온도 그리고 일부 약한 식별과 촉각을 전달하는 이제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 가지 상행 경로로 이루어지는데요. 척수 시상로, 척수 그물로, 척수 중뇌로로 이제 구성되겠습니다. 통각 정보를 전달하는 상행 경로로서 스피노살라믹 트랙이 있고요. 이거는 척추 시상로는 척추의 통각 상행 경로 중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보통 1판하고 5에서 이제 5, 6판이 해당되겠고요. 그 중심선을 이제 가로질러서 반대측에 앞과 쪽 백질로 올라가겠습니다. 척수 그물로는요. 제 7층과 8층의 통각 수용성 뉴런이 축삭해서 유래되고요. 동측으로 뻗어 올라간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게 있는데 뭐 디스커션의 레벨이라든가 터미네이션 오브 브레인스템 그리고 터미네이션 오브 코텍스 메델라스 그리고 이제 헤미섹션 오브 스파이널 코드의 이제 영향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각각의 이제 그에 대한 반응들을 보겠죠. 우리가 좀 더 이제 관심 있는 건 모달라티입니다. 모달라티 텍타일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유성형체라는 거 프로프리오셉션 그리고 여기서 페인을 느끼게 된다. 페인과 온도를 감지하게 되고 쿨드 터치 중감 이런 터치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모달라티 이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그러니까 도살 컬럼 메디알 레미스크에서는 텍타일 안테로라탈에서는 페인 템퍼레처 쿨드 터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에 대한 각각의 이제 세 가지 이제 주요 상행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걸 설명되어 있습니다. 척추 중뇌로는 그 제 1층과 5층의 통각 수용성 뉴런에서 유래한다는 거 그리고 경추 시상로는 제 3과 4층이 대부분이 차지한다는 거 그리고 척추 시상 하부로 스피노스 하이포살라믹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자율신경 조절 센터로부터 오셔가지고 신경 내분 비와 심혈관계의 복합적 반응에 관여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외측 핵군들의 이제 핵은 척수 시상로를 통해서 주로 후각의 이제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층반에 있는 통각의 특이적 VDR 뉴런의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통각 정보와 비슷하게 온도 감각은 전 외측 신경로를 통해 이제 피질로 전달됩니다. 통각 정보에 대한 이제 중심 반응을 간단히 보면 이거는 통증작에 대한 중심 반응은 신경 생리학적 그리고 신경화학적 통증 조절 메커니즘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나머지 대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신성 각성과 감각 초점화는 상행성 망상 활성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반응 같은 경우는 굴곡 반사와 교차 심근 반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개의 척수 반사가 통곡 자극으로부터
탈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굵은 반사라는 게 있고 교차 이제 신근 반사 반대쪽으로 다리를 펴게 게 교차 신근 반사 해당되는 게 협조 반사가 굵은 반사라는 거 요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각감위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픈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극도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이러한 현상은 민감화 즉 센시티제이션이라고 해서 감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 조절의 중추 메커니즘을 보면 통증이 중추의 메커니즘에서 조절된다. 즉 통증 정보는 뇌의 서로 다른 위치의 특수회로 즉 핵과 신경로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들의 주된 기능은 통증의 인지를 조절하는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입출구 이제 통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면 입출구 통제 이론이라고 해서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쫙 있고요. 입출구 통제 이론은 선택적으로 이제 큰 직경 비통각성 구심을 활성화시키는 진동자극이 통증을 줄인다는 의견에 신경 생리학적 근거를 제공해서 경피 신경 자극 치료, 텐스의 사용, 그리고 등쪽 기둥 자극, 도사 컬럼 스티뮬레이션, 그리고 침술 요법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입출구 통제 이론이다. 뇌인성 통증 조절에 오피오이드 펩타이드 역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몰핀이라든가 코데인 그리고 다른 아편제를 쥐의 뇌 특정 지역에 직접 미세 주입해서 후각에 있는 통각 수용성 뉴런의 활성을 억제하여 강한 진통제일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척수의 등각 수용성 뉴런을 조절하는 두 가지 하행 경로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경로는 중뇌의 수도관 주위에 여러 가지 회색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로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경로 이렇게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경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로커스 세룰레우스에서 시작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중요하죠. 신경병성 통증의 연구와 관리 발전을 보면 이거는 이제 만성 통증으로 불리는 신경통증병증의 주요 임상적 과제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신경병성 통증의 신경생물학을 보면 이거는 이제 고통스러운 신경병성 상황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손상을 동반한다. 그리고 여기 말초신경계는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다음 같은 외상에 손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뇌졸중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척추손상, 척추공동증, 연수공동증, 뇌전증, 공간점유병투 등에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의 이제 특성을 보면 인체에서 신경손상을 발생하는 말초신경의 공통된 특성으로서 이질통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통각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자발적인 발생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의 이제 1차 감각 유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포 수준의 홍분성 증가와 세포막 특성의 내부 변화가 말초신경의 손상이나 DRG 압박 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쫙 있고요. 말초신경 손상이나 이제 DRG 세포의 압박이 반대 방향인 DRG 세포체에 전달되는 양성 손상 신호를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러한 이제 과화 항문성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특징이 DRG 뉴런의 두 가지 DRG 뉴런의 중추가지 축삭 손상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척추의 중추 말단으로 이동하는 뒷부리의 손상 신호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DRG 세포의 광분성이 증가가 신경병성의 통증의 유지와 관련이 있으며 일통과 통각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밑줄 한번 쳐주시면 좋겠고요. 신경병성 통증의 척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는 척추 후각에서 세 가지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A베타 섬유 맥의 신경병성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으로서 중추 민감화가 오고요. 그리고 척추에서의 억제 활성 변화 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 손상 후에 신경 손상 후에 1차 구심과 척추 후각 뉴런이 재구성은 이제 가지에 있는 이제 기저에 있는 연관통의 또 다른 가능성의 기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의 관리는 우리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심리 및 정신분석 치료, 그리고 자극 및 생성 통각 상실, 그리고 수술적 통증 조절, 그리고 차이니즈 메디신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로프랙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 포인트가 액티베이터 기법을 위한 척추 도수 치료 또 하나의 이제 저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여기서 이제 본 거면, 우리는 최근에 동물 모델의 요추 추간공, 인터버터브랄 포라멘이죠. 포라멘의 염증에 의한 통증과 통각 과민에 있어서 액티베이터를 사용해서 시행했더니 SMT의 잠재적인 매개 효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입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액티베이터 보조 SMT가 1.5, 1.6 또 1.5나 1.6, 그러니까 L5, L6 또는 L5에서 L6 가지돌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L5의 이제 IVF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온도와 이제 기계적 통각 과민을 이제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 대체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임상 관찰과 이제 심화 평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이거는 이제 챕터 5입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의 반응성을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이론은 설이 분분합니다. 그냥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관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은 분분하지만 그냥 그렇게 나온다, 결국 나오니까 현상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이제 주면 이제 좋겠습니다. 척추 안전성과 구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용어 및 정의 및 다리 길이의 불균 등의 구분, 이게 좀 중요하죠. 텀이 중요하죠. 정의, 데피니션이 중요하고, 그리고 레그 랭스의 이제 이니퀄리티에 대한 이제 디퍼런스, 이런 차이가 중요하죠. 보통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골반의 회전과 동반된 발의 프로네이션의 중요 효과는 반응적 보상 자세와 근육의 불균형과 관련된 다수의 해박적 부위를 야기한다. 라는 게 이제 이거에 따른 이제 나머지 얘기들이 쭉쭉쭉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 쭉 읽어보시고요. 체중부와 자세가 평가할 때 다리 길이의 불균형의 많은 부분은 발의 프로네이션, 즉 발의 회내에서 기인한다라는 점, 이건 밑줄 쫙 치셔야 돼요. 하지의 가장 흔한 생리학적 문제는 과도한 회내이다. 과도한 회내는 많은 다른 상태로 이어지고 아킬레스 건염이라든가 발 엎침, 그리고 비골의 비틀림, 내측 회전이죠. 그리고 엉덩 정강이뼈 증후군 같은 거, 그리고 슬개의 통증이 아니라 슬개의 건염, 팔랭낭염의 가능성을 이제 높이고요.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같은 이제 높은 위험성에 관련된 엎침의 이제 양과 정도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뼈와 넙다리뼈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앞무릎 통증은 경골 외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프로네이션은 고관절의 내회전, 골반의 압축 기울임, 그리고 관절의 과부하, 그리고 넙다리 인대를 끄는 힘을 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밑줄 착 치시고 이거를 의미를 해보셔야 돼요. 의미를.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보면서 이제 의미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를 보여주고요. 그림 5-4는 안정된 체계의 요소와 대목임 작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런 코스가 있다라는 거 같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계 검토는 수용체가 중요한데요. 수용체는 이제
구심성 신경은 뇌나 척수를 향해 감각자극을 전달한다. 원심성 신경은 뇌와 척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자극을 전달한다라는 게 그림 5-6에 대한 얘기죠. 척수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감각신경세포를 통해서 말초신경계와 뇌를 연결하고요. 조정 중심으로 이제 작용하고 단순한 반사작용을 담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제뉴런이라는 게 인터뉴런을 말하거든요. 이제 인터뉴런을 통한 구심성으로부터 원심성 신경세포의 신경학적 경로죠. 이걸 이제 나타난 그림입니다. 계제신경세포는 특정한 수용체나 반응기로 자극을 받고 보내며 척수 경로 내에서 그들을 형성합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심성 뉴런의 이제 그 구성 요소를 이제 그림을 나타낸 거죠. 나머지는 한번 쭉쭉쭉쭉 읽어보시고요.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거 나왔죠. 이제 중심 패턴의 발생과 보행의 신경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션 앤드 더 뉴럴러지 오브 로코 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를 CPG라고 이제 약자를 이제 여기 씁니다. 여기 보면 CPG가 바로 이거에 대한 약자예요. 중심 패턴 발생기.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머지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거 보십니다. 여기 자세히 일리가 있는데 자세 1, 2는 액티베이트 기법의 다리 길이 분석 및 전 이동안에 발목의 이제 발바닥의 굽힘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바르기로 엉덩이 굴근, 무릎 신전근 그리고 발목 배굴근의 신전이 적용된다. 자세 2는 자세 3으로의 진행에서 운동은 엉덩이 신전의 형태로 엉덩이에 전해지고 골반과 천정관절을 향하며 움직임은 천골과 흉추 그리고 두부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저항에 대한 일측 무릎 굽힘이죠. 이게 자세 4입니다. 자세 1에서 2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저항을 위한 발바닥 쪽을 이제 굽힘을 하죠. 이거는 저항에 대한 양측 무릎성 굴곡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자세 3입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하여간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실 도수치료라는 게 책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제식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접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라는 것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옆에서 얘기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책으로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제 괴로움이 있죠. 발목으로부터 척추까지의 이제 균형 기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베이터 다리 길이 분석에서 압력은 발꿈치뼈의 두부 쪽 바닥으로 가해진다. 이는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적은 양의 배굴과 발목이 내반 또는 외반을 동반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해야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죠. 이 과정이 바로 자세 1로 언급됩니다. 자세 1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이제 글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진짜 실제에서는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발은 저항에 대한 발바닥으로 굽혀지고 무릎은 대략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자세 2로 이제 자세 2로 올려집니다. 자세 1에서 2의 이행 과정은 많은 신경 조절 양상이 자극이 되겠죠. 자세 1이죠. 이게 자세 2입니다. 자세 2.
자세 2는 90도나 저항 직전으로 가죠. 그리고 이거는 자세 5입니다. 이제 자세 5. 여기서 이제 만약 신경계의 오류가 자극의 운동 사슬에 따라서 어떤 지점이 발생한다면 관찰 가능한 정도로 이제 다리 길이 반응성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 골반, 그리고 척수의 고유 감각 수용체, 그리고 기계 수용체, 그리고 통각 수용체의 신결 조절 가능이 균형 조절 기능과 함께 자극하게 되겠습니다. 이쪽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세 5는 그 그림 5-15가 있는데요. 액티베이터 분석에서 포함되는데 이는 척관절면 주변에 이제 초점에 맞춰진 척추의 후방 기계 요소와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관찰되고 일어나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보면 여기 우측 상단에서 액티베이터 기법에서 이상적으로 환자는 이제 특수하게 고안된 테이블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기립 자세와 자세의 복과의 자세로 이제 기계적으로 전이가 됩니다. 이건 제 챕터 6장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환자는 이 과정에서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지 않도록 지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극이 적용되기 전에 휴식기에 전문가는 다리 길이 반응성이 가시는 신호를 관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추후의 분석과 치료는 발가락에서 머리로 이어지는 신경계 오류를 평가하고 감소시키도록 체계적으로 이제 고안되겠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실험 대상이 또 하나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척수 손상 실험자에서 고정 상태의 엉덩이 자세의 변화가 가해지는 경우 엉덩이의 고유 감각 수용체로부터 수입성 대먹임 변화는 흥분성과 억제성 경로 사이에 이제 전환을 이제 촉진할 수 있다. 그죠? 엉덩이 이제 고유 감각 수용체의 발바닥 피부 기계적 수용체 사이에 또 다른 연결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연구자들은 이제 굽힘 반사에서 발바닥이 피부 자극의 효과 또 하나 엉덩이 각도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될 관절 요소로서는 무릎 관절과 10대인자 내부의 주위에 존재하는 대먹임 기전과 수입성 수용체로 액티베이터 다리 길이 분석을 통해서 무릎은 다양한 각도로 굽혀지고 이는 무릎 관절의 고유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대퇴사두근의 신전과 연결돼서 수입성 신경에 추가적인 자극을 야기하게 되고요. 이는 다리 길이 반응성의 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 십자인대가 류피니종으로 파시니 소체, 골지 힘줄 기관과 같은 종말 그리고 자율신경종과 같은 서로 다른 많은 감각신경 종말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는 여러 가지 이런 기전적인 얘기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리의 균형을 잡는 방법, 이런 모델들이 이제 썼죠. 이렇게 걷는 거, 이런 책들이 이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를 보고 어떤 뭘 볼 것인가. 그래서 임상적으로 관절의 불안정성은 신경계의 오류와 신경관절 기능 장애의 존재로서 일어난다라는 이 구절도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액티베이터 조정기구 2죠. 액티베이터 2 어저스트 인서스트먼트를 사용해서 액티베이터의 이제 절차를 하나씩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5인가요? 5가 끝났죠. 액티베이터 이제 기법에 대한 이제 분석 도구가 있는데요. 액티베이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제 초기다리 점검인데요. 이런 액티베이터 테이블이 필요해요. 이런 액티베이터 테이블이 어디서 나오냐면 네오텍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런 액티베이터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서 팝니다. 한국에 국산화가 됐어요. 수치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신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다리 불균형에서 다리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런 이제 외상가를 잡고 이렇게 이제 자세 1, 즉 6포인트 랜딩이라고 해서 자세 1에서 즉 포지션 1에서 PD 레그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이 짧아졌죠. 그러니까 좌측 PD 레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6가지의 6포인트 랜딩. 즉 발이 내반이나 외반을 부드럽게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첫째. 그리고 이제 짧아진 다리의 측면의 다리가 바로 PD 다리다라는 거. 그리고 자세 2가 있는데요. 신경관절 기능 이상 부위를 이제 구체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경관절 기능의 이상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세 2에서. 그래서 자세 2는 종축 골격의 관련 여부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죠. 이게 자세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자세 2에서 이제 PD의 레그가 어느 쪽이 짧고 긴지 이제 왼쪽 다리가 길죠. 이제 이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 다리가 깁니다. 여기서 보면 포지션, 그러니까 파서블리티 1은 자세 2에서 이제 다리가 길고 짧은 거를 보게 되는 거고요. 자세 2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니하고 pit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L4 룸바 4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2분 같은 경우는 이제 푸빅에서 시작됐다. 2분이잖아요. 푸빅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가능성 1, 2, 3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제가 다음번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요. 테스트의 종류가 있는데 프레셔 테스트,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아이솔레이션 검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로 시행 주체가 환자라는 점이에요. 프레셔라든가 스트레스는 시행 주체가 의사예요. 그렇지만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는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행 주체가 환자가 스스로 한다는 거. 환자가 이제 스트레스 주체라는 점. 그러니까 프레셔 테스트는 시행 주체가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조정 방향에서 척추 분근절 또는 다리 관절에 부드러운 힘을 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척추 움직임이나 다리 관절에 가해주는 수동 압력을 제공한다. 프레셔 테스트는 다리의 자세 1에서 불균형할 때 초기 다리 길이 검사 또는 신경관절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아이솔레이션 테스트의 결과의 치료로 이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사실 뭐 직접 실습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거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책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주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레셔 테스트는 시행 주체가 의사,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는 시행 주체가 환자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는 시행 주체가 의사라는 점. 그걸 보셔야 되고요. 다리 자세, 즉 포지션 1에서 각거나 향상될 때 프레셔 테스트는 조정 필요의 방향과 조정 필요를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응성을 보고 이제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치료할 것인가를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는 시행 주체가 환자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은 환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는 시행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적절한 교정이 다리를 균형할 수 있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는 체절간의 근육이 전반적인 근육이나 다리의 주요 움직임 이전에 축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행 주체가 의사입니다. 중요한 구조를 보면 척추 움직임 또는 분절, 그리고 신경관절 기능 이상이 방해해서 다른 조직으로 부드러운 힘을 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서브룩시에이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서브룩시에이션 방향.
그래서 팔 혹은 다리의 신경관절 기능 이상을 평가하고 확인하는데 번번이 사용됩니다. 관절이 기능 이상이라면 자세 1의 즉 포지션 1에서의 PD 다리가 짧음이 스테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관찰됩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숏, 롱 룰이 있습니다. 숏, 롱 룰. 예, 숏, 롱 룰을 지금 체크하고 있죠. 사실 부가적 다리 길이 분석 자세 3. 자세 3인 게 자세 3이고요. 자세 4. 가위처럼 이렇게 하죠. 자세 4. 분절 편측의 이제 자세를 체크하는 거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관절면의 즉 파셋 조인트 쪽 파셋의 인볼브를 알려고 하는 관절면의 관절성을 체크하는 포지션 5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보면 자세 5 신경 관절면 기능 이상을 보면 여기서 요추에서 우선 첫 접촉은 숏앤 롱 룰에 의해서 알게 된 고립성 척추의 하부 관절 돌기, 즉 inferior articular forces로 이루어집니다. 교정 방향, 즉 우리 LOD라고 합니다. LOD는 앞, 위, 필요하다면 후관절면을 따라 안쪽으로 위치가 된다. 6:17에서 나와있죠. 그래서 어저스트먼트의 두 번째 단계는 아래의 분절에 후관절 상부 관절 돌기에 접촉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교정 방향은 앞, 아래 그리고 필요하다면 후관절면에 따라 안쪽으로 이제 위치한다고 되겠습니다. 자세 5에서는 자세 5를 이용해서 흉추, 포지션 5의 흉추에서 연관된 특별한 접촉 포인트는 다음과 아래 같습니다. 첫 포인트는 이제 고립된 척추 힘들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하부면, 인페리어 아스펙트와 숏 앤 롱 룰에서 나타난 이제 측면이죠. 여기서 이제 LOD는 전상 내방으로 이제 때리면 됩니다. 두 번째 접촉은 아래 분절의 횡돌기의 우측면인데요. 이거는 경추에서 관절에 있어서의 접촉 포인트가 페디클 라미나 접합 부위 또는 아랫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의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포지션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아이솔레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프레셔 테스트, 아이솔레이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어떻게 감별하느냐, 그걸로 해서 이제 포지션 1, 2, 3, 4, 5까지 체크하는 거, 이게 가장 사실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액티베이터와 기법 분석 도구, 즉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포지션 1, 2, 3, 4, 5, 그러니까 이 그런 걸 다 아셔야 돼요.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장인데 챕터 6은 아셔야 돼요. 이걸 이 테스트의 종류, 프레셔 테스트, 아이솔레이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행 주체가 누구냐, 의사냐, 환자냐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세 1, 2, 3, 4, 5, 즉 포지션 1, 2, 3, 4, 5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서 이제 파서블러티 1, 2, 3로 세 개로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포지션은 5개, 파서블러티는 3개. 이거 이제 조합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인버블된 부위를 찾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라보다는 무슨 우리 구구단의 뭐처럼 아주 좀 체계성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좋고요. 액티베이터 도수치료 분석이라고 해서 액티베이터 기법의 이제 기본 실행 지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진짜 이제 시작이죠. 도수치료 분석이니까요. 액티베이터 기법의 기본 실행 지침 부터 시작을 하면 좋죠. 이 표가 가장 핵심적인 표입니다. The Activator Method Basic Scan Protocol이라고 해서 Low Extremity Medially, Laterally, Pelvis, Anterior Superior Ilium, Posterior Inferior Ilium, Symphysis Pubis, Lumbar Spine, 5, 4, 2, Low Thoracic Spine, T12, T8, 그리고 Upper Thoracic Spine, T6, T4, T1, 그리고 Post Rib,
어퍼 익스트리미티에서는 메디얼 스카플라, 라테럴 스카플라, 그리고 서피컬 스파이너스는 C7, C5, C2하고 C1, 그리고 오시프트까지 해서 이렇게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자세 1은 즉 포지션 1이라 하면 신전된 보가의 자세, 누워있는 자세에서 단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피드리 레그라고 지칭하는데 이거 빨간 줄 쫙 그셔야 돼요. 왜냐면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이제 테스트할 때 이게 이제 포지션 1인지 2인지 알죠. 그래서 프레저 테스트를 해서 내측 무릎일 때 어떤 그러니까 베이직 스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딸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베이직 스캔 프로토콜은 저희 병원에 이제 저기 벽면에 저기 액티베이터 토치료라고 해서 베이직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보이시죠? 붙여놨어요. 저거는 어디서 구입을 하냐? MD월드라고 해서 MD월드 출판사 이 책을 이제 출판한 곳이죠. MD월드 출판사. MD월드 출판사에서 저거를 이제 베이직 프로토콜, 즉 액티베이터 메소드 베이직 스캔 프로토콜을 인형을 가지고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요약 정리를 했죠. 저것만 보면 소위 말해서 컨닝도 하면서 그리고 어디를 쳐야 될지 알 수가 있는 이제 표거든요. 저거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벽면에다 붙여놓고 컨닝하면서 환자를 이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가능성 1, 2, 3, 4, 5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짬짬이 액티베이터 이제 토스치료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액티베이터 토스치료 분석 전까지 했어요. 다음 장은 아마 제 챕터 7 액티베이터 기법의 기본 실행 지침부터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욱 2번 출구 대치동 365 열린 가정의학과 김갑성 박사였습니다.